샬롬, 걸리버 여행기 19번째. 암말은 내게 들어오자 이내 깔개에서 일어나 내게 가까이 왔다. 그 손과 얼굴을 꼼꼼하게 살펴본 암말은 극도로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 암말은 잿빛 말하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에서 나는 야후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다. 내가 처음으로 발음하는 법을 알게 된 단어였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뜻을 알게 되었고 이는 나에게 영원한 수치가 되었다. 잿빛 말은 머리로 나를 가리키며 길에서 그랬던 것처럼 후눈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것을 따라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와 함께 움직였고 이어 일종의 안마당으로 들어갔다. 집과는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에 들어간 나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처음 만났던 그 혐오스러운 짐승 3마리를 봤다. 그들은 식물 뿌리와 어떤 동물의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그것이 당나귀와 개 그리고 때때로 사고나 병으로 죽은 소의 고기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전부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튼튼한 굴레를 목에 메고 있었고 그 굴레는 기둥에 매어 있었다. 그들은 앞 발톱으로 먹이를 잡고서 이빨로 그것을 찢어 먹었다. 주인 말은 하인은 늙은 밤색 말을 불러 이 짐승들 중 가장 큰 놈을 풀어 마당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 짐승과 가까이 서 있었고 주인과 하인 말은 부지런히 우리의 생김새를 비교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여러 번 야후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이런 가증스러운 짐승이 완벽한 인간의 형태를 지닌 걸 알았을 때 내가 느낀 공포와 놀라움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사실 그 짐승의 얼굴은 평평하고 넓었고 코는 납작했고 얼굴은 컸고 입술은 컸고 입도 넓었다. 하지만 이런 모양은 모든 미개한 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얼굴 모양이다.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얼굴에 윤곽이 뒤틀려 있기 마련인데 야만인들이 아이를 땅바닥에 엎어 놓거나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을 때 아이의 얼굴이 어깨에 짓눌려도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 야후의 앞발은 내 손과 별 차이가 없었다. 손톱이 더 길고 손바닥이 거칠고 갈색으로 변했으며 손등의 털이 수북하다는 것 정도가 그나마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다. 발도 비슷했고 차이점도 손과 비슷했다. 내가 스타킹과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말들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나는 아주 잘 알았다. 나와 그 짐승은 신체의 모든 면이 똑같았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다른 점은 털이 수북한지 아닌지의 여부와 피부색 정도였다. 두 마리 말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것이 내 몸의 나머지 부분이 야후와 무척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입고 있는 옷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옷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늙은 밤생 말은 발굽과 발목 사이에 끼워서 들고 있던 식물 뿌리를 나에게 줬는데 그들은 물건을 이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적당한 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나는 손으로 그것을 받고 냄새를 맡은 뒤 최대한 공손하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는 야후에 우리에서 당나귀 살코기를 가져왔는데 냄새가 너무 불쾌해서 나는 질색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것을 곧바로 야후에게 던졌고 그 짐승은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치웠다. 이후 밤생 말은 건초 다발과 귀리를 잔뜩 가져왔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어느 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몸짓을 했다. 나는 이런 동물들만 만나고 그 외에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틀림없이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추악한 야후들에 관해 말하자면 비록 내가 누구보다도 인류를 사랑하지만 모든 면에서 저들보다 더 혐오스러운 존재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는 걸 고백해야겠다. 그 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그들을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더욱더 혐오하게 되었다. 주인 말은 내 행동을 관찰하더니 야후를 우리로 돌려보냈다. 그는 이어 아빠를 자기 입으로 가져갔다. 비록 말이 그런 행동을 쉽게 하고 또 그 움직임도 아주 자연스러웠지만 나는 그런 동작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그는 다른 신호를 보내며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해하도록 대답할 수 없었다. 설사 내 뜻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찾을 방법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문제를 고민하던 중에 소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 소를 가리켜 가서 우유를 짜고 싶다는 뜻을 표시했다. 그 몸짓은 효과가 있었다. 그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 하인 암말에게 방을 하나 열라고 지시했는데 그곳에 비치된 토기와 목기에는 아주 정연하고 깔끔하게 엄청난 양의 우유가 담겨 있었다. 암말은 커다란 사발에 우유를 가득 채워 주었고 나는 실컷 우유를 들이켰다. 그렇게 하고 나니 다시 기운이 났다. 정오쯤에 나는 네 마리 야후가 끄는 썰매 같은 탈 것이 그 집으로 오는 걸 보았다. 그 안엔 늙은 말이 타고 있었는데 귀한 신분인 듯했다. 그는 뒷발을 먼저 땅에 내디디면서 탈 곳에서 내렸는데 사고로 왼쪽 앞팔을 다친 모양이었다. 그는 내가 머무르는 집에 말과 함께 식사를 하러 온 손님이었고 아주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 그들은 가장 좋은 방에서 식사했고 두 번째 코스로 우유에 끓인 귀리가 나왔다. 늙은 말은 그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서 먹었으나 나머지 말들은 식혀서 차가운 상태로 먹었다. 그들은 여물통을 방 중앙의 원형으로 배치되었고 여러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말들은 그 주변에 놓인 집방석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다. 여물통의 중앙엔 커다란 선반이 있었는데 그 선반은 여러 갈래로 구부러져서 각각 구분된 여물통의 칸을 이루었다. 말들은 그런 식으로 각자 자신의 건초와 우유로 끓인 귀리를 아주 점잖고 의젓하게 먹었다. 망아지들의 행동은 아주 공손했다. 주인 말과 여주인 말은 손님을 지극히 유쾌하고 정중하게 대접했다. 잿빛 주인 말은 내가 자기 옆에 서도록 했다. 그와 손님은 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손님 말은 나를 자주 돌아보면서 야후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당시 나는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주인인 잿빛 말은 그것이 당혹스러운 모양이었다. 내가 앞발에 뭔가 경이로운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며 놀라는 듯했다. 나는 발굽을 서너 번 내 손에 올려놓았는데 원래 모양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뜻인 것 같았다. 나는 즉시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고 맨손을 내보였다. 이 덕분에 대화는 더욱 길어졌고 내 행동으로 손님은 즐거워했는데 곧 그로 인해 내게는 좋은 일이 생겼다. 주인 말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몇 개를 말해보라고 주문했고 저녁을 먹는 동안 귀리, 우유, 불, 물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물건을 지칭하는 단어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솜쉽게 그를 따라서 그 단어들을 발음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언어 학습에 대단한 재능이 있었으므로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주인 말은 나를 옆으로 데리고 와서 몸짓과 말로 내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이라는 표시를 했다.
그들 말로 귀리를 훌룬이라고 했다. 나는 이 단어를 두세 번 발음했다. 비록 처음엔 귀리를 거절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어떻게든 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우유와 함께 먹는다면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여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충분히 굶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주인 말은 곧장 하인인 흰색 암말에게 나무 쟁반에 귀리를 넉넉히 담아 오라고 지시했다. 나는 이렇게 받은 귀리를 불 앞에 놓고 최대한 열을 가한 다음에 겉껍질을 떨어질 때까지 비볐다. 이어 그 곡식에서 좋은 부분을 골라냈고 그것을 두 개의 돌 사이에 놓고 갈면서 두들겼다. 그런 다음 물을 붓고 반죽을 만든 다음 불에서 굽고 따뜻하게 우유와 함께 먹었다. 처음엔 맛이랄 게 없었지만 이건 유럽의 많은 곳에서 흔한 음식이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맛도 참을 만해졌다. 나는 살면서 아, 저, 나는 살면서 자주 형편없는 음식을 먹어봤기에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쉽게 충족되는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섬에 머무르면서 단 한 시간도 아프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때로 야후의 털로 만든 덫으로 토끼와 새를 잡았고 건강에 좋은 약초를 모아 끓이거나 샐러드처럼 해서 빵과 함께 먹었다. 드물긴 해도 때로는 버터를 조금 만들기도 했고 버터를 만들고 남은 유장을 마시기도 했다. 처음엔 소금이 없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습관이 드니 소금을 안 쳐도 음식에 만족하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소금을 빈번히 사용하는 건 사치스러워서 그런 것이고 당초에 소금은 술을 더 마시게 하려는 일종의 자극제로서 도입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소금은 장기간 항해를 할 때나 대도시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에서 고기를 보존하려고 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필요하다. 인간 말고는 소금을 좋아하는 동물은 도무지 보지를 못했다. 내가 후인음 나라를 떠나고 난 뒤에 소금을 친 음식에 적응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먹은 음식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말해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여행가들은 마치 독자들이 개인적으로 저자가 잘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걱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책에다 그런 이야기를 잔뜩 써서 채우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어떤 독자들은 말들이 지배하는 이런 나라에서 내가 3년 동안 정말로 머물렀다면 음식 때문에 생명 유지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므로 식사 문제를 간략히 언급했다. 점점 밤이 가까워지자 주인 말은 내가 묵을 곳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숙소는 집에서 5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야후에 우리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여기서 나는 바닥에 깔아놓은 집 위에서 옷을 입은 채로 아주 곤하게 잘 잤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나은 자리로 옮겼는데 이에 관해선 내가 살았던 방식을 자세히 서술할 때 알리기로 하겠다. 제3장 저자가 후이눔의 말을 배우고 애쓰고 그의 주인 후이눔이 그를 도와서 말을 가르치다. 이곳의 언어에 대해 설명하다. 여러 신분 높은 후이눔이 호기심에 저자를 보러 오다. 저자가 그의 주인에게 자신이 했던 여행에 관해 짤막하게 이야기하다. 나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말을 배우는 것이었다. 주인, 앞으로 나는 그를 이렇게 부르고자 한다. 주인과 그의 아이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아이는 나를 가르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이성적인 동물의 특징이 발견된 짐승을 경이롭다고 생각했다. 나는 뭐든지 보이는 대로 가르치며 그것의 이름을 물었다.
홀로 있을 때 일기장에 단어를 적고 집안 말들에게 자주 단어를 다시 발음해 달라고 요청하여 잘못된 억양을 고쳤다. 하인 중 하나인 늙은 밤생 말이 언어 습득을 기꺼이 도와주었다. 그들은 말을 할 때 코와 목구멍으로 발음했고 그들의 말은 내가 아는 유럽 언어들 중에서는 고지의 네덜란드어나 독일어에 가장 가깝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말한 바 있는데 황제는 자신이 말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고지 네덜란드어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후이눔의 말은 유럽 언어보다 훨씬 우아하고 표현력이 풍부했다. 내 주인의 호기심과 조바심은 엄청나서 그는 나에게 말을 가르치며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나중에야 말해준 것이지만 그는 내가 틀림없이 야후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정중하고 깔끔한 것에 적잖게 놀랐다. 이런 자질은 야후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옷에 가장 당혹스러워했는데 때로는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맞는지 혼자 생각했다는 것이다. 내가 주인의 가족들이 잠들기 전에 절대 옷을 벗는 일이 없었고 아침에는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 옷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주인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행동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이성을 어떻게 갖추게 되었는지 내 입으로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는 내가 그들이 쓰는 단어와 문장을 배우고 발음하는 것에 무척 능숙한 것을 보고 곧 그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어휘를 더 잘 기억하려고 배운 건 전부 영어 알파벳으로 바꿔서 적어두고 단어의 뜻도 함께 그 옆에 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대담하게도 주인이 보는 데에서도 그런 어휘 기록 작업을 했다. 하지만 주인에게 그 작업을 설명해 주는 건 무척 곤란한 일이었다. 여기 말들은 책이나 문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주 정도 흐르자 나는 주인의 질문 대다수를 알아듣게 되었다. 석 달 정도 지나자 그런대로 대답도 할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또 어떻게 이성적인 동물을 흉내내는 법을 배웠는지 무척 알고 싶어 했다. 야후는 주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내 머리, 손, 얼굴 등이 야후와 정확히 닮았다고 생각했다. 교활하고 걸핏하면 나쁜 짓을 저질러 가장 가르치기 힘든 짐승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먼 곳에서 수많은 동족과 함께 나무로 만든 속이 텅 빈 거대한 탈 것을 타고 바다로 왔는데 같이 온 동족들이 강제로 나를 이 해안에 내려놓아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다고 대답했다. 많은 몸짓을 동원한 덕분에 나는 간신히 그에게 내 이야기를 이해시켰다. 그러자 주인은 내가 분명 뭔가를 잘못 알고 있거나 내가 잊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언어에는 거짓말이나 허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어서 그 대신 잊지도 않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바다 너머에 나라가 있다거나 짐승 무리가 내키는 대로 물 위를 움직이는 나무로 된 탈 것을 움직이는 것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후인음 중에 그런 탈 것을 만들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확신하며 간혹 서로 만들 수 있더라도 야후에게 그런 걸 맡겨 운용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그들의 언어에는 후이눔이라는 단어는 말을 뜻하며 어원은 자연의 완성이었다. 나는 주인에게 내 뜻을 도무지 잘 표현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빨리 말을 배워 더 나은 모습으로 조만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기꺼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하인들에게 기회가 날 때마다 나에게 말을 가르쳐 주라고 지시했고 매일 두세 시간을 직접 나를 가르쳐 주러 왔다.
이웃의 여러 신분 높은 말들이 자주 내가 머무르는 집에 찾아왔는데 후인음처럼 말할 수 있고 언어와 행동에서 이성을 발휘하는 놀라운 야후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와 대화를 하면서 즐거워했고 많은 질문을 해왔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한 성의껏 대답했다.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 덕분에 나는 그 나라 언어에 상당히 숙달되었다. 나는 이곳에 도착한 지 5달 만에 그들의 말을 모두 알아듣게 되었고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그런대로 잘할 수 있었다.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계획으로 주인을 방문한 후인음들은 내가 정말 야후가 맞는지 의아해했다. 내가 야후와는 다르게 몸에다 뭔가를 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머리와 얼굴 그리고 손을 빼고는 평소 보던 야후의 털이나 피부색이 없음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나는 우연히 주인에게 입고 있는 옷의 비밀을 들켰는데 약 2주 전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나는 습관적으로 매일 밤 여기 식구가 잠이 들면 옷을 벗어 그것을 덮고 잤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주인은 시종인 늙은 밤색 말을 보내 나를 불렀다. 그때 나는 곤히 잠든 상태라 내 옷을 한쪽에 떨어져 있었고 셔츠는 허리 위에 걸쳐져 있었다. 나는 그가 내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이어 그가 주인의 메시지를 혼란스러운 상태로 전하는 것을 들었다. 그 다음에 그는 경악하여 주인에게 가서 방금 목격한 것을 두서없이 보고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런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었는데 내가 옷을 입고 주인을 보러 가자마자 주인이 대체 자기 하인이 보고한 바가 무엇이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하인이 말하길 내가 잠잘 때와 깨어났을 때 생김새가 다르고 어떤 부분은 흰색이고 다른 어떤 부분은 희지 않고 황색이며 또 어떤 부분은 갈색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는 것이었다. 나는 가증스러운 야후들과 나를 최대한 구별하고자 옷에 관한 비밀을 여태껏 숨겨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게다가 옷과 신발이 이미 상태가 나빠져 조만간 닳아 없어질 것이었으므로 야후나 다른 짐승의 가죽으로 새로 만들어 입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비밀을 전부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주인에게 나의 조국에서 내 동족은 혹독한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예의를 갖추고자 기술적으로 가공한 동물의 털로 늘 몸을 덮고 다니며 주인이 바란다면 당장이라도 이 말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나는 자연히 우리에게 은폐하라고 가르친 부분을 드러낼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주인은 나의 말이 전부 이상하며 특히 마지막 말은 더욱 이상하다고 했다. 그는 자연이 왜 자연 스스로가 준 것을 숨기라고 가르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주인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은 누구나 몸의 어떤 부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가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나는 먼저 겉옷 단추를 풀고 옷을 벗었다. 이어 조끼, 신발, 스타킹, 바지도 벗었다. 나는 셔츠를 허리까지 내렸고 아래를 끌어올려 내 몸 가운데에서 허리띠처럼 묶었다. 완전히 알몸이 되는 건 피하려는 방편이었다. 주인은 이 모든 과정을 아주 흥미롭고 놀랍다는 듯 지켜봤다. 그는 발목으로 내 옷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씩 들어올려 부지런히 살폈다. 이어 내 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여러 차례 내 주위를 움직이며 내 몸을 살폈다. 그런 다음 내가 완벽한 야후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부가 희고 매끈하며 신체 여러 부분에 털이 없고 앞발과 뒷발에 달린 발톱이 짧고 모양도 다르며 계속 두 뒷발로 걷기를 선호한다는 점이 나머지 야후와는 다르다고
했다. 그는 그만 됐다면서 다시 옷을 입으라고 했다. 내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본 탓이었다. 나는 끔찍한 짐승인 야후를 철저하게 혐오하고 경멸했는데 주인이 나를 자주 야후라고 부르니 심기가 불편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런 뜻을 전하며 앞으로 그런 말을 내게 쓰는 걸 삼가면 좋겠고 가족이나 나를 보러 오는 그의 친구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간청했다. 또한 나는 적어도 지금 입는 옷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는 옷으로 몸을 덮고 있다는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인인 늙은 밤생 말에게 이번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주인은 자비롭게도 이 모든 요청을 들어줬다. 그리하여 나는 내 옷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새 옷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궁리를 해야 했는데 이에 관해서 나중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주인은 내가 그동안 최대한 부지런하게 이곳 말을 배우길 바랬다. 그는 내 몸에 뭔가 덮여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나의 능력을 더욱 놀랍게 여겼다. 그는 여기에 더하여 내가 들려주겠다고 약속한 경이로운 사건들을 빨리 듣고 싶어 기다리기가 아주 힘들다는 말도 했다. 이후 그는 나를 가르치는 시간을 2배로 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를 데려가 다른 말들에게 나를 정중하게 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는 사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내가 좋은 기분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 것이라고 했다. 나는 매일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는 나를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나에 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다행히 나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주인은 무척 불완전하긴 해도 나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나는 더욱 온전한 대화를 나누게 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건 지루한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주인에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길게 이야기해 준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내가 이미 주인에게 말하려 했던 것처럼 나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고 대략 50명이 넘는 동족과 함께 큰 나무로 만든 아니 텅 빈 커다란 탈것, 크기가 주인의 집보다 더 큰 탈것을 타고 바다를 향해 했다. 나는 최대한 좋은 단어를 선택하여 주인에게 배에 관해 말했다. 그리고 손수건을 동원하여 배가 어떻게 바람을 받아 나가는지를 설명했다. 그러던 중에 동족끼리 싸움이 났고 나는 이곳 해안에 강제로 내리게 되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륙을 향해 걸어 나갔고 그러다 지긋지긋한 야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주인이 나타나 구해 주었다. 여기서 주인은 누가 배를 만들었으며 내 조국에서는 후이놈들이 짐승에게 배를 맡기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나는 주인이 무슨 말을 듣더라도 불쾌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명예를 걸고 약속하기 전까지는 전에 약속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약속했고 내가 내 동족이 그 배를 만들었으며 내 조국은 물론 내가 여행한 모든 국가에서 내 동족만이 유일하게 나라를 통치하는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가 후이놈들이 이성적인 존재처럼 행동하는 것에 매우 놀랐으며 이는 주인과 그의 친구들이 야후라고 부르는 짐승에게 이성이 흔적에 있는 걸 발견했을 때와 이성의 흔적이 있는 걸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는 내가 모든 면에서 야후와 닮긴 했지만 어떻게 하다가 야후가 그토록 타락하고 야만적인 동물이 되어 버렸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더 나아가 행운이 따라 조국으로 돌아간다면 마음속에 다짐한 바에 따라 여태까지 겪은 여행에 관해 책으로 써낼 생각인데, 야후와 후이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내가 잊지도 않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내 머리에서 꾸며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인과 주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으나 어떤 말을 해도 불쾌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주인의 약속을 믿고서 말하는데, 내 동포는 후이눔이 나라를 지배하고 야후가 피집의 짐승인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길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제4장 진실과 거짓에 관한 후이눔의 개념을 설명하다. 저자의 이야기에 주인이 찬성하지 않다. 저자가 자신과 자신의 여행 중에 겪은 일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다. 주인은 무척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내 이야기를 들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의심 혹은 불신이라는 개념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후이놈들은 의심이 들거나 믿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나는 주인과 함께 세상의 다른 곳에 사는 인간의 본성에 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짓말이나 허위 주장에 관한 말을 할 때 주인은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다른 문제에 있어 그의 판단력은 지극히 예리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대화의 이유는 서로 이해하고 사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인데, 누군가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한다면 대화의 목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정반대로 알아들어 아예 모르는 것보다도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흰 것을 검다고 믿게 되고 긴 것을 짧다고 믿게 되는 꼴이라고 했다. 인간 사이에서는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이해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거짓말의 기능에 관해서 그는 이 정도의 생각밖에 하지 못했다. 여담에서 벗어나 나는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내가 살던 조국에서 유일한 지배층은 야후라는 말을 들은 주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우리 사이에 후이눔이 있는지 있다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우리나라에 말들이 아주 많이 있으며 여름에는 들판에서 풀을 뜯고 겨울에는 집 안에서 건초와 귀리를 먹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하인들이 말들의 피부를 문질러 매끈하게 해주고 갈기를 빗어주고 발에 낀 이물질을 골라내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잘 곳을 마련해 준다고 했다. 그러자 주인은 잘 알겠다고 하면서 나의 말을 전부 듣고 보니 야후가 제 아무리 이성을 가진 척 하더라도 후이름이 주인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이는 나라의 야후도 그렇게 순종적이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나는 주인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가 내 이야기를 듣고 무척 불쾌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최선이든 최악이든 빼놓지 말고 말하라고 고집했다. 이어 나는 그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서 숨김없이 말했다. 후이름은 우리 사회에서 말이라고 불립니다. 무척 너그럽고 매력적인 동물이죠. 높은 신분인 사람의 소유일 때는 여행, 경주, 마차 운행에 쓰이며 지극히 자상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하지만 병이 걸리거나 다리를 절게 되면 누군가에게 팔려가 죽을 때까지 온갖 힘들고 단조로운 노동을 하게 됩니다. 죽은 다음엔 말 가죽이 가치에 맞게 팔리고 남은 몸은
개와 맹금이 먹어치웁니다. 하지만 보통 말들은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합니다. 농부나 심부름꾼, 그 외에 전한 사람들의 소유가 되면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이어 나는 우리가 말을 타는 법과 굴레, 안장, 박차, 채찍, 마구, 바퀴의 형태와 그 활용을 최대한 설명했다. 또한 말의 발바닥에 철이라고 하는 단단한 물질을 판으로 만들어 고정시키는데 돌이 많은 길을 달리다가 말 발굽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부연 설명했다. 내 주인은 크게 분노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찌 감히 야후가 후이놈의 등에 탈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 자신의 집안에서 가장 약한 하인도 가장 힘센 야후를 몸을 흔들어 가볍게 떨어뜨릴 수 있고 혹은 누워서 구르면서 그 야후를 눌러 죽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었다. 이어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키우는 말은 3살이나 4살이 될 때부터 용도에 맞게 일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말이 지나치게 사나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 말은 마차를 끌게 됩니다. 어린 말이 고약한 장난질이라도 치면 심하게 매질을 당합니다. 사람을 태우거나 마차를 끄는 수컷은 태어나고 2년이 지나면 보통 거세시키는데 그 말의 기운을 꺾고 유순하게 만들려는 조치이지요. 인간 사회의 말들은 상과 벌에 관해 알고 있지만 이 나라의 야우들만큼이나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걸 주인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인에게 내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나는 무척 에둘러 말해야 했다. 그들의 언어는 단어가 풍부하지 않은 데다 욕구와 감정이 우리보다 적기 때문이었다. 인간 사회에서 말을 그렇게 야만적으로 대화한다는 이야기의 주인은 필설로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분노를 보여주었다. 특히 번식을 못하게 하고 더욱 쉽게 굴복시키기 위해 말을 거세하는 방식과 효용을 설명한 후에는 더욱 분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야후만이 이성을 갖춘 나라가 있을 수 있다면 분명 그가 집의 동물일 수밖에 없겠지. 이성은 늘 때가 되면 야만적인 힘을 이기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야후의 제격, 특히 그대의 제격을 보면 그런 제격으로 일상적인 일을 해나가는데 이성을 발휘하기란 무척 어려워 보이는군. 끝.